말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축덕 12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는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아우 바빠요. 없는 것 빼고는 다 다 이슈. 다 이슈. 였던 한 주였습니다. 슈퍼리그가 갑자기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또 갑자기 갑자기. 경질이 됐습니다. 진짜. 2000년대생들이 K리그에서 갑자기 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자, 축덕 토토 오랜만에 주바페가 하하. 문어 본능을 네. 발휘를 그러게.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샤방가이님이 또 정리해 주셨는데요. 주시은 4경기 적중, 주영민 3경기 적중, 이정찬, 박진영 2경기 적중. 주바페 아나운서 다시 예전의 폼을 회복했네요. 예전의 폼을 회복하자마자 네. 어제 경기 중에 갑자기 예측을 하고 막 네. 이랬잖아요. 아, 나 반타작했잖아요. 아. 흐름 타고 약간 욕심내시더니 네, 깜짝 네. 놀랐습니다. 지난 주문어에서. 갑자기 얘가 왜 이럴까? 아 그래도 아. 지난 토토가 나름 의미가 있는 게 나름 그때 소신 픽으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 약간 그랬죠. 반대로 가는 것도 있고. 네. 아. 저는 뭘 해도 항상 중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늘 평타를 치시는. 평타는 치고 있습니다. 네. 대박을 못 요새 쳐서 왜 이렇게 그렇지. 못 맞추냐. 어제 주바페가 카톡 남기자마자 이정찬 선배가 답글을 달았죠. 네. 나는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러냐고. 아 근데 두 진짜 경기만 썼죠. 약간 이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다 신경을 쓰고 있어. 맞아. 내가 얼마나 맞추고 남이 얼마나 맞추는지. 아니 저 주말에 이제 출근해서 메이크업 할 시간대쯤이면은 약간 이제 경기가 하나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수원이랑 울산 경기였어요. 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수원. 왜 이러는 거야? 나 울산에 걸었는데 막 계속 음. 이랬거든요. 그쵸. 이변이 진짜 꽤 있었지. 네. 수원 울산 음. 10라운드 특히. 아쉽다. 주바페가 뭘 맞췄죠? 저보다 제가 하나 더 맞춘 게 어떤 서울 거죠? 대구. 서울대구. 서울대구. 아, 대구승. 네, 다 제가 서울에 못 유일하게 가는 대구를 거라고 골랐네요. 야. 서울 또 졌어. 진짜. 아, 저는 기성용이 나올 줄 알았다고요. 그것도 있어. 그게 그것만 받으러 변수였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아 진짜 서울이 최근에 급격히 부진하고 있는데 네. 주시은 아나운서는 웃었습니다. 예. 자, 댓글부터 갈까요? 네, 마이클 스코긴스 님이요. 뽕 작가 정도의 시선이 요즘 젊은이들의 객관적인 시각 같다. 애초 그의 시각과 의견은 우리도 그러니 걔네가 그러는 것도 이해된다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문화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손흥민 이슈만 해도 프리미어리그를 위시한 전 세계 축구계가 그를 탑클로 존중하지만 개별 경기에선 자꾸 상대팀 팬들은 인종차별을 버무려 이 난리를 치는 건 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 왜 그럴까? 특히 맨유가 왜 그럴까? 맨유 팬들이 그런 이슈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 맨유 팬들은 박지성 응원가에 개고기를 넣어 수년을 불러왔고 당사자 박지성조차 그것에 대해 불쾌함은커녕 옹호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좋은 게 좋은 것이므로 당사자가 넘어가는 비겁함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킨다. 리그와 현지 언론과 소속팀 팬, 자국 팬들이 모두 하나같이 편들어줘도 정작 당사자는 침묵하며 모난돌이 정맞아요. 떵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니 하는 류인 당사자의 선택적인 침묵도 우리는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 더러운 떵은 당사자가 이것 좀 같이 치웁시다. 외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이 정도 위상의 선수도 선택적 침묵을 하니 좀 답답한 느낌이다. 약간 마이클 스코긴스님은 인종차별을 당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다는 네, 시각인 그럴 것 같아요. 것 같죠? 근데 뽕 작가의 원래 의견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 뭐 약간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뽕 작가의 의견으로 시작해서 떵으로 끝나는데 뭐 저는 약간 뭐 그냥 뭐 제가 젊은이들을 반영한 건 모르겠지만 젊은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내로남불 하기 싫은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 그들이 이제 인종차별을 안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뭐 하지 마세요 해봤자 바뀌어질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뼈저리게 느껴봐야 된다. 오히려 당해야 된다. 뭐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당하게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결국에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이상 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인종차별은 어쩔 수 없다. 근데 바꿔야겠죠. 계속 바꾸려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뭐 캠페인을 요즘 벌여야 젊은이들 되겠지만 생각이 뭐 사실 뭐 이렇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해도 뭐 할 사람은 하잖아요. 음주운전을 해봐야 된다. 아니 그거를 음주운전을 오늘 안 하려면 똥들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결국에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주변에 누가 진짜 크게 다치거나 음주운전을 해본 적이 아니, 있다. 아니요. 진영이 운전 못할 걸요? 저 장롱 면허죠. 이렇게 뭐 본인 느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이분의 핵심은 네. 역시 선수가 당한 선수가 좀 더 목소리를-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이죠.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월클이나 이런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
이 말을 조심하는 그 파장이 크기 부담되죠. 때문에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몸을 사린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죠. 또 반대로 아주 독설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 이브라이모비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고 사람의 그 선수의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네, 무건의 낭이님이요. 맨유와 프리미어리그에 그런 입체적인 문제가 있군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악감정까지 겹쳤을 테니 더 하겠네요. 다음 넘어갈까요? 사대문 수호신님,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귀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실력으로 증명해서 인종차별을 당하지 말자라는 결론으로 들렸어요. 실력과 관계없이 모든 인종의 선수가 존중받기를. 물론이죠. 네. 가네킴님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김가네요. 김가네. 아 김간에 아 그러네. 가네. 있어 보였어요. 가네킴. 네. 네. 가네킴. 영어식 표현이네. 네, 가네킴. 김가네님. 그것이 영국인들의 다른 나라를 생각하는 관념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니죠. 어차피 영국 국민들 생각이 그러하면 영국 정부도 영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은 족속인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윤여정 배우 아, 윤여정 씨가 그 이런 수상소감을. 비슷한 표현을 했죠. 네. 스나비 씨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잘난 체하고 약간 속물근성이 있는 영국인들이 뽑아요. 네. 영국인들이 저를 택해 준 거 놀랍고 네.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죠. 걸어서 20층까지. 힘들어요 그러면. 옛날 성남 탄천 운동장에서 흡연 중이신 김학범 감독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피우시던데 평소 흡연량이랑 애용하시는 담배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알려주세요. 야, 진짜 별의별 질문을 다 받아주면 저 담배 브랜드 뭘까? 김학범 PPL 아닐까? 감독님께 전화하셨나요? 이 시절이면 네. 경기장에서 피던 예, 시절이죠. 그러면 이제 말보로 레드 말래. 많이 피셨다면서요. 전문용어 말래. 김학범 감독님이 진짜 애언가고요. 제가 예전에 김학범 감독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목포 전지훈련이었어요. 그 당시 중국 프로팀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프로팀 선수들을 데리고 목포에 와서 훈련하는데 저랑 그 숙소에서 인터뷰를 한 30분 하는데 거의 한 반갑을 피더라고요. 인터뷰 하면서 신문 신문 인터뷰니까. 신문 시절이었으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목포 전지훈련 동안에 이제 그 연습 경기를 하는데 관중석이 김학범 감독님의 특징이 약간 높은 데서 보는 걸 좋아해요. 경기를. FM식으로 보는 거. 어. 그래서 관중석 위에서 고자세. 이제 경기를 본 내내도 흡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김학범 감독이 애연가인 거는 축구계에서 유명한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센 걸 폈죠. 빨간색 그 센 거. 근데 최근 들어 제임스 제가 딘이 폈던 거. 네, 한 1년 전에 잠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봤을 때는 약간 건강을 생각해서인지 얇아졌죠. 조금 얇고 긴 걸로 좀 아. 약간 바꿨더라고요. 스승인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어떻게 그 브랜드까지 아시고 있나?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보신 거죠 그러면은? 그럼요. 아. 네. 그래서 김학범 감독이 근데 의외라고 해야겠나? 또 술은 거의 안 커피 좋아하시고 네, 커피를 엄청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커피에 담배 영화 배우들이 피우는데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시네. 그래서 제가 뭐 흡연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뭐 하루에 2-3갑 정도.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죠. 몸도 좋으시잖아요. 뭐 그 지난번에 담배 피려고 운동하시나? 아시안 게임 때 축구협회에서 만든 영상 있었잖아요. 인사이드 캠. 맞아요. 거기 철봉하고 막 철봉하고 이러셨잖아요. 선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근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까불지를 못하지. 또 오늘 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오늘 녹화 시점 기준으로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조추첨이 조추첨이 발표되는데 네. 김학범 감독이 워낙 산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추첨을 북한산 정상에 올라서 북한산 전기를 받겠다. 100군데. 그래서, 예. 거기서 시청을 네. 한대. 아 진짜요? 정상에 올라서 대박이다. 오늘 휴대폰으로 날씨도 시청을 좋은데. 하고 거기서 이제 축구협회 올림픽 홍보팀- 정상을 밟겠다고. 어. 그렇죠. 약간 그런富士山비슷한 정상을 밟겠다고. 예, 그런 멘트 이제 조추첨에 대한 그 김학범 감독님의 반응을 이제 홍보팀에서 찍어서 보내주는데 아마 정상에서 찍어서 보내줄 것 같습니다. 아유 대박. 홍보팀 속으로 얼마나 지금 그림이 저걸 기대가 왜 되네요. 올라가서. 그림이. 오. 근데 딱 마침 혼자 직관러님이 올림픽 조추첨 올림픽 조추첨 오늘 5시인데 이정찬 기자님과 뽕 작가님 예측해달라고. 왜 하필 이렇게 둘을 딱 그러게요. 찍어서 말씀해? 못 맞추니까 그런 건가? 그러니까 반대로 가길 바라다 이런 건가? 해봐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오늘 바로라서 그쵸. 이미 아, 그러네. 이 바로 뽀록 나죠. 클립이 나올 때면 이미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서 조금 의미가 참 없을 것 포트 같네요. 2에 한 번만 네. 해볼까? 포트 네. 2가 아니라 그렇죠. 포트 2에 온두라스가 들어간 게 상당히 의외인 것 같고
이분이 최고의 조편성이라고 여기 언론에서 얘기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하는 거를 정리해 주셨는데 온두라스, 뉴질랜드, 우루마니아 루마니아 네. 최고죠. 그리고 최악은 멕시코, 멕시코, 이집트, 이집트, 프랑스. 그리고 오히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포트2에서 이제 독일이나 스페인보다 멕시코를 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멕시코가 아무래도 항상 유럽 쪽은 올림픽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성과를 내는 나라기도 멕시코가 하니까. 세죠. 네. 확실하게 이번에 조금 긍정적인 시도가 많은 게 우리가 톱시드 1번 포트를 받았잖아요. 이게 역대 올림픽 성적을 토대로 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올림픽 성적이 좋았고 그래서 1번 포트 들어가면서 강팀들을 어느 정도 많이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일본이 개최국이다 보니까 아시아 세 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네 팀이었나요? 일본 포함 네 팀 아닌가요? 일본 포함 그렇죠. 네 일본 팀 포함 아니에요? 네 팀이다 보니까 또 사우디. 아시아는 같은 팀 같은 포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일본과 당연히 한 조에 속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런 조편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과감하게 이제 방송 나갈 때쯤이면 풀리겠지만 예측해 보겠습니다. 해봐요. 저 온두라스, 남아공, 호주. 온남호. 원남 호주. 아 지금 이거 하려고 했어요. 무야호? 저기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못 들었어요. 호주 안 된다니까. 아, 호주 안 돼요? 그렇지. 아 호주도 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 저는 아시아 4개국이라길래 사우디 말씀 사우디 일본 대한민국 사우디 맞네. 마라. 아 이거 드립 칠 생각만 했네. 그냥 호에 꽂혀가지고 마지막 거 호로 끝내야지. 호. 사람이 온남으로. 미시적인 거 가지고 음. 어쨌든 안 되는 걸로. 그럼 과감하게 예측했으니까 뭐 틀리면 되는 거고요. 불가능한 예측을 한 예측할 수 없는 사람. 네. 아니 여기 분명히 혼자 직관러님이 아래 해줬잖아요. 아이고, 조편성은 제- 지금 아이고, 같은 대륙 진짜- 연맹 소속 국가는 한 조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진영이가 추가한 거래요. 네, 심지어 아. 제가 넣어놨어요. 자기가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가 찍었어. 아 드립에 눈이 멀어갖고 큰일 났네. 넘어가 줄게요.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 매주 굵직굵직한 이슈가 나오네요. 슈퍼리그는 또 뭔지 참.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망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빅클럽들의 오피셜이라 피파 온라인을 현실화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패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슈퍼리그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가 제일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떼는 없어진 건가요? 안 없어졌다면 세리의 7공주 시절을 추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에 바티스투타 생각나서 검색해보다가 7공주 시절을 오랜만에 접했는데 이렇게 재밌던 세리에가 지금은 왜 그럴까 싶더라고요. 외국 라떼 부탁드립니다. 그 추가 댓글로 슈퍼리그 이슈에 무리뉴 경질까지 추가라니. 라떼는 제가 가지고 왔죠 오늘. 아이스 라떼로. 라떼를 마시면서 하고 있고요. 칠공주 얘기해 주시죠. 어차피 슈퍼리그 얘기는 뒤에 메인 이슈로 좀 다룰 거라서 뒤에 네. 얘기해드리고요. 세리에 7공주 간단하게 좀 조사해 왔는데 라떼까지는 아니고요. 세리에 A에 이제 절대 강자가 없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던 이 시기를 세리에 7공주 시절이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한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7공주 어디 팀이냐라고 하면은 유벤투스, AS 로마, 라치오, 파르마, 인터밀란, AC 밀란, 피오렌티나 이렇게 7개 팀을 그때 그렇죠. 다 그냥 다 다 네, 날렸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바티스투타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바티스투타가 여기 두 팀에 소속돼 있죠. 피오렌티나와 네, AS 로마.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 거의 뭐 시즌별로 우승팀 바뀌고 뭐 우승 경쟁, 준우승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이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에 A가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최고의 리그로 불렸던 시기예요. 근데 2000년대 이제 중반부터 자금력이 밀리면서 프리미어 리그나 뭐 스페인 라리가의 주도권을 좀 내주게 됐는데 이제 주로 세리에 7공주 시절을 기억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약간 이제 아재급에 들어간 이상급 좀 청취자들이 많이 기억을 할 텐데 그때 뭐 회축을 중계해줬나요? 뭐 세리에 아니요, 많이 중계 안 없었죠. 했죠. 해적 네. 방송으로 보고. 우리나라 해축 중계는 거의 이제 맨유 박지성 선수 시절부터 2002년 이후에.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그 당시 뭐로 해외 축구 인터넷으로도 봤을 인터넷으로 경우 그냥? 봤던 경우도 90년대 있고. 인터넷 됐나 보죠 그 집은? 90년대도 인터넷 잘 안 됐죠, 되잖아요. 안 됐죠. 집에서. 그때는 이제 유니텔 하이텔 시절이죠. 우리 집은 인터넷 90년대 때? 저 90. 아니다. 거의 90년대는 00년이 지나고 있긴 2000년대 있었는데 보다.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죠. 자료를 검색하고 하기가 쉽지 예. 않았죠. 그래서 7공주 시절에 각 팀의 핵심 플레이어들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AC 밀란 같은 경우는 세브첸코, 말디니. 말디니. 유벤투스는 델피에로, 지단. 지단로 당시에. 그다음에 인터밀란은 호날두 오, 말고 원조 호나우두. 호나우두에다가 비에리 선수 다 비에리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프랑스. 저기 코뼈 음. 팔꿈치로 코뼈 복서 출신. 그렇죠. 음. AS 로마는 로마의 왕자 토티가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 뛰었죠. 아까 말씀하신 바티스투타. 바티스투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제 로마에서 뛰었고요. 그 전에 이제 피오렌티나 시절에는 91년부터 2000년까지 뛰었던 당시에 피오렌티나도 바티스투타가 있었고 또 후이 코스타라는 선수가 루이 있어요. 코스타, 예. 그렇죠. 포르투갈.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라치오는 후안 베론과 네드베드. 베론, 아, 아르헨티나 네드베드. 왼발의 마법사라고 했죠. 그 베론 같은 경우는 맨유 시절에 더 유명하기도 한데 맨유 시절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억을 하긴 맨유 하는데 시절엔 잘 못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대보다 기대 몸이셨죠.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가서 근데 이제 이 세리에 7공주 시절이 그렇게 전성기를 한참 누리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다들 승부조작. 아시고 있는 2000년도 중반에 이탈리아 축구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 그 칼치오폴리라고 불러요. 구단들이 주도한 승부 조작 사건인데요. 어이씨. 이 사건 이후로 이탈리아 축구가 쭉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아. 이 승부 유벤투스가 주가 됐죠 그때. 그렇죠. 유벤투스 2부 강등되지 않았나요? 네, 오. 유벤투스, 라치오, 우승팀이 2부 강등이 돼 버렸어요. 피오렌티나, 밀란 이 팀들이 주도를 했는데 당시에 유벤투스 2부 강등, 피오렌티나 강등, 라치오 강등, 밀란 강등에다가 승점도 다 삭감됐고요. 거기다가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우승컵까지 박탈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유벤투스가 놀라운 게 아마 2부 리그 가서도 승점이 박탈됐잖아요. 그렇죠. 감점됐는데 우승하고 우승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1부 리그로. 당시에 유벤은 각 유벤이다. 구단 회장들, 각 구단 그때 트레제게 뭐 있고 단장 막 이랬죠. 그랬던 그랬던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네. 대단하다 근데. 아마 선수를 안 팔았던 걸로 선수들이 기억해요. 안 떠나기도 네, 했고. 안 떠나기도 했고 네. 그 일부 선수들을 그대로 가- 데리고 2부 리그에서 네. 그러니까 바로 또 신기하네. 올라오고. 2부 떨어지면 딴 팀 갈 법도 한 것 같은데. 약간 의리를 지킨 거죠. 음.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티스투타 같은. 그래서 이 팀들이 그렇게 되면서 각 구단 회장, 뭐 단장, 그다음에 이 심판까지 껴 있어요 승부 조작에. 다 자격 맞아요. 정지를 당하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마피아. 사건이었죠. 와, 진짜 크게 승부죠. 그러다가 이탈리아 축구는 인터밀란 무리뉴 감독 시절이죠 트래블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탈리아 리그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유벤투스가 계속 이제 다시 옛날의 위상을 회복하면서 이탈리아 리그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네. 호날두가 안 나오게 된 거죠. 네?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와서 안 나오게 된 아,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작은 승부 조작부터. 네, 그렇지. 승부조작으로. 아, 그 라치오의 7공주부터. 아, 7공주부터 그때부터 예견돼 있었던 사건. 라치오의 핵심이었던 네드베드도 지금 유벤투스의 핵심 아 인원으로 맞아 그때 왔잖아요. 들어갔었죠. 맞아 네. 맞아. 그때 맞아 유벤 실드 치고 그랬었죠. 맞아. 아, 참.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재밌다. 자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많이 왔네요. 장진성님. 해외 축구를 보다 보면 프리킥 할 때 수비벽을 쌓을 때 깔아차는 땅볼을 막기 위해서 선수 한 명이 옆으로 눕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K리그에서는 선수가 누우려고 하자 심판이 몸 눕게 해서 논란이 됐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이후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지난 3월달에 수원 성남전이었어요. 수원의 고승범 선수가 프리킥 벽 뒤에 이제 들어 눕자 심판 주심이 와가지고 선수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이게 당시 기사화가 되고 했었는데, 피파 규정이나 K리그 규정에 선수가 들어 누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왜 일어나라고 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걸 여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긴 했죠. 근데 이 K리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라고 하면 경기 중에 선수가 눕는 게 말이 되는가? 축구 정신에 맞는가라는 판단으로 저 중동에서 많이 눕던데. 누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선수들에게 일어나는 걸 권고한다라는 이런 세미나 교육에서 선수들 심판들 교육을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축구협회 심판 수석 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교육을 했었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선수가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게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지난 3월 경기에서 그런 게 이슈가 됐죠. 그 이후에 심판 세미나가 다시 같은 달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심판들에서 세미나에서 논의를 한 결과 심판들이 간과했던 부분은 이것도 전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눕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축구의 전술 중 하나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아주 긍정적인 거죠. 심판들도 뭐 트렌드를 따라가야 트렌드를 되니까. 따라가겠다는 긍정적인 신호고 그래서 지금은 들어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와. 누울 수 있다. 눕방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그 전에 그러면 눕지 말라고 권고한 거는 뭐 시간 지연이나 아니면 에티켓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스포츠맨십. 네,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 선수가 경기 중에 왜 들어눕는 눕냐? 게 과연 축구 정신인가 그런 에티켓이 거죠. 맞는가라는 판단으로 권고를 했다는 거죠. 금지가 아니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눕는다는 거는 약간 경기할 의지가 없다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건성, 한마디로 건성. 침대 축구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눕는다는
스포츠맨십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침대 축구는 비스포츠맨십이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예. 한 건데 전술상으로 그렇게 수비벽 뒤에 누워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밑으로 깔아찰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간과했던 부분이 이걸 전술이다라는 부분을 간과했던 거고 그거를 음. 이제 인지한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다. 뒤늦게라도 인지를 해서 네. 다행이네요. 다음이요. 애청자 H님. 안녕하세요. 애청자 H입니다. 슈퍼리그를 노동 문제 측면에서 물어드립니다. 안 그래도 슈퍼리그 문제로 방송국에서조차 혼란스럽고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무언가를 여쭙는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겠지만 노동자인 저는 아무래도 슈퍼리그를 노동 관점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슈퍼리그로 집중되는 정상급 프로리그의 축소는 프로 선수들의 일자리를 그만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실력의 선수들은 사실상 하위 리그로 밀려나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그 이하의 경우들은 더욱 심하겠죠. 일단 당장 높은 수입으로 수혜를 입을 스타급 선수들조차도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폼 저하 및 노쇠화가 나타날 경우 쉽게 밀려날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선수와 구단 간의 갑을 관계는 어떠한 경우든 구단 측으로 유리하게 기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슈퍼리그 문제라는 게 리그 존속 등 여러 본질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노동 문제도 중요한 본질 같습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제 관점에선 가장 본질 같기도 합니다. 반노동 정책이기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방송 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만족스럽지만 유튜브 중독자로서 유튜브 방송까지 편성해 주신다면 풀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어려운 불만족인 줄 부탁을- 알았어요. 저 순간. 풀로. 네, 어려운 부탁을 드려봅니다. 애청자 H올림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네요, 그죠? 아 네. 네. 어차피 개인 의견을 슈퍼리그 주신 거고. 뒤에 얘기할 때 네, 어차피 저희가 이제 네. 슈퍼리그 이슈를 처음에 다룰 거니까 저도 근데 이어서 가면 되겠네요, 네. 바로. H님이 올려주신 거 좀 공감하는 게 있는 게 사실 뭐 이번에 기사도 되게 많이 되고 이슈가 됐지만 네. 가장 중요한 선수들 의견이 제일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주체인 뭐 구단이든지 네. UEFA든지 뭐 팬들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청자 H님이 노동자 관점으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슈퍼리그는 철저하게 기업가 정신으로 네. 탄생한 아이디어죠. 네. 자본 논리죠. 자본이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러니까 노동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전혀 그러니까 기업을 합병하거나 어떤 정책을 할 때 직원들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뇌부들이 결정을 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기업가 마인드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자본가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슈퍼리그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슈퍼리그가 있어. 우리나라는 슈퍼리그. 슈퍼. 네. 슈퍼였죠. 그러니까 슈퍼. 한국 슈퍼 프로축구 슈퍼리그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중국에도 슈퍼리그 있고. 이거는 그러네요. 중국에도 슈퍼리그가 슈퍼리그 있네. 있죠. 자본가 논리인가요? 네. 어쨌든 자 이슈 포커스 첫 번째 거 우리 뽕 작가가 제목을 네. 슈퍼리그 생기면 나머지는 슬퍼리그. 왜 안 웃어요 아무도? 뽕 작가가 제 웃으라고 너무 슬퍼서. 슬프네. 갑자기 슬퍼져. 음, 촉촉해지는데 눈이 네. 주바페 눈이. 너무 슬픈데 어떻게 웃죠? ESL은 이슬인가요? 요거 유로피안 이슬 슈퍼리그죠. 참 이슬인가요? 장설 ESL 창설 논란. 슈퍼매치에 좀 따라해봤습니다. 슈퍼리그가 이런 그 리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예. 갑툭튀예요 그야말로. 왜 갑자기? 갑자기. 근데 그 방식도 진짜 아예 공식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확 공개하면서 진짜 당장이라도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하기 앞서 아까 자본 논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주바페한테. 저요? 왜냐 이 설명을 하는 데서 되게 적절한 비유일 것 같은데 빠밤. 주바페가 예를 들어 지금 SBS 아나운서인데 원톱 유튜버야. 근데 지금 원톱 유튜버인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자꾸 회사에서 나눠 가져요. 많이 나눠 가져. 많이 나죠. 네. 많이요? 예를 들어 엄마 많이 저도 있어. 있다. 가뜩이나 퍼센트 지금 중요해졌어. 슬픈데 어. 5대5로 더 5대5로 슬퍼지네. 나눠 가져. 5대5로? 근데 유튜브 주바페가 혼자 기획, 촬영, 뭐 편집까지 다 해. 다 하는데 회사에서 그냥 5대5로 나눠 가죠. 근데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연봉 한 2배 주고 네. 수익도 주바페가 한 7로 가져가. 근데 그럼 어떤 거기도 선택을 하게 가져가요? 될까요? 근데 3도 주기 싫다. 주바페님 표정 보니까 과몰입했어 지금. 아, 이미 지금 100만 유튜버야. 한 가지 옵션. 한 가지 옵션. 어느 방송국인가요? 한
가지 옵션. 여기서는 주바페는 나와서 출연만 하면 돼. 대본 다 써주고 아, 그래요? 촬영까지 다 해주고 해줘. 촬영까지 해줘. 샌드박스에서 그래, 하기만 하면 샌드박스에서. 되는데 뭐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7대 3, 그렇죠. 7로 준다. 그러면 당연히 옮기죠. 당연하지. 네. 이 제목 나왔네요. 주바페 옮긴다. 오늘 제목 집 앞에 이적. 아니 이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네. 너무 파격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너무 이게 거의 단순하게 근데 파격적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슈퍼리그가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팀들한테 빅클럽들의 아, 입장에서는 팀들한테 이런 상황. 니들 거기 있지 말고 음. 우리가 돈 훨씬 많이 많이 줄게. 줄게. 어. 그러면은 그리고 수익도 너희들 많이 가져가라고. 참가만 하는 해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상금이야. 네. 우승 이상 상금의 더 많아. 2배죠. 2배야. 아니 우승 상금을 포함한 전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의 2배요. 참가금만. 아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도 금액 들으면서 아이 뭐 얼마나 많이 주겠는데 매년 2천억씩 이게 뭐 경기를 잘하든 못하든 이기든 지든 계속 2천억씩 통장에 꽂히는 거니까 팀 입장에서는 헷가닥하죠. JP 모건이 7조를 투자해서 한다는데 정말 어떻게 그룹 한 개의 그룹이 이 그렇죠. 컨소시엄도 아니고 거기 다진까지 있죠. 다진도 투자를 하죠. 네. 다진이라는 약간 OTT 플랫폼의 이제 다진은 중계권 모르겠다, 관련된 데인데 거기도 투자를 하고 음. 당연히 이제 투자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 슈퍼리그에 대한 왜 이게 탄생할까 좀 역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라떼다. 라떼라고. 라떼라고. 유럽 축구 역사의 가장 크게 대형 사건으로 불릴 만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슈퍼리그의 창설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역사를 좀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유럽 축구 산업화가 상당히 파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2000년도에 소위 빅클럽들이라고 불리는 14개 빅클럽들이 G14이라는 걸 결성해요. 2000년에. 정상회담 같네요. 그렇죠. 이후 뭐 17개인가 18개로 확대되긴 했는데 그 당시부터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 슈퍼리그 얘기예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되게 오래됐네요. 오래전부터 나왔네요. 우리끼리 해보자. 근데 이게 역사적 조금 배경을 더 설명드리면은 당시에 UEFA 회장은 요한손 회장이었습니다. 요한손 회장은 유러피언 컵을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한 회장이에요. 이 회장은 챔피언스 리그는 말 그대로 진짜 빅클럽들이 많이 참가하는 대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빅클럽들과 상당히 우대 관계를 형성했어요. 니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챔피언스 리그가 출범할 수 있고 수익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손 회장이 이제 선거됐을 때 요한손 회장을 꺾기 위해서 나온 회장이 플라티니 회장입니다. 요한손 대 그렇죠. 플라티니. 플라티니 같은 경우는 요한손을 꺾기 위해서 더 많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약소국들의 편을 들어줘야 됐어요. 당시에 2007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년인가. 그러다 보니까 약소국들의 팬심을 사기 위해서 빅클럽들의 약간 기득권을 조금 줄이면서 약소국들에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많이 보장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지금까지 네덜란드. 화가 났구나. 그렇죠. 표수는 어차피 뭐 리그별로 하나 두 개씩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그러니까 거니까.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니까 부자들이 화를 낸 거죠. 화난 거죠. 진짜 그리고 선거랑 똑같네. 종부세 올린다고 화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플라티니 기득권들을 회장은 뺏기는 거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왜 복지 정책을 하느냐. 당선된 이후로 재선을 위해서 계속 같은 정책을 쓰면서 한 가지 또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 FAPP죠. 빅클럽들이 돈 외형 확장을 좀 제한하는 막으려고 거지. 이런 게 다 플라티니 시대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맨시티한테 징계를 주네 마네. 그렇죠. 빅클럽들을 기본적으로 플라티니는 견제를 하고 약소국 편에 섰어요. 근데 이 다음 회장은 플라티니가 당시 이제 비리도 좀 물러나고 다음 회장이 체페린 회장인데 슬로베니아 출신인가? 맞아요, 약소국 맞아요.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약소국들에게 좀 더 출전권을 보장해주고 또 그 FAPP 룰을 좀 더 강화하고 빅클럽들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이고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이 최초로 슈퍼리그 창설에 대한 주장을 시작합니다. 정경련 회장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찰떡이다 진짜. 아 그러네. 그리고 빅클럽들은 기본적으로 UEFA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 유럽 축구 산업 챔피언스리그라는 최대 산업을 키운 건 우리야. 곰은 우리가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왜 곰이 제주. 그렇죠. 돈은 UEFA가 많이 가져가냐. 음. 빅클럽들이 우리가 그만큼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근데 플라티니 체제, 체페린 체제에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됐으니까. 예. 그 상황에서 이제 2009년도에 당시에 페레즈 회장이 주장을 했고 2018년도에 풋볼 리크스가 독일 슈피켈이라는 언론을 통해서
2021년에 빅클럽들이 슈퍼리그를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폭로를 합니다. 보도를 하죠. 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구나. 알려지기 나왔죠. 단독 근데 막.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 슈퍼리그가 출범하지 못했던 거는 투자자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못해서. 있었던 거예요. 야. 그 오랜 근데 기간 동안 이렇게 모건이 나타난 투자자들을 거지. 제대로 모건 리가 나타난 거죠.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원리 모건리. 로건리 아 모건 리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 펜트하우스인데 이거 약간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아유. 펜트하우스에서만 그들만의. 모여 살 그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어. 그 중에 또 빅클럽들의 화를 돋구는 게 하나가 생기죠. UEFA가 네이션스 리그를 만듭니다. 선수를 아. 얼마나 굴리는 건지. 기본적으로 진짜. 빅클럽들은 그렇게 A 매치 이런 대회 많이 열리는 걸 싫어하죠. 주축 선수들이 가서 자꾸 빠지니까. 부상당하고 오고. 그렇죠. 그래서 빅클럽들과 UEFA 또 피파와 함께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월드컵 출전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소속된 소속팀에 배당금을 주지 않았어요. 빅클럽들이 싸워서 그걸 받아낸 거예요. 소송전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항상 빅클럽들은 UEFA, 피파와 싸워왔습니다. 네이션스 리그로 또 이게 좀 많이 폭발했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중들 수입 줄어들죠. 슈퍼리그가 이 엉뚱한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오래전부터 네. 그래서 이 자본 아, 논리라는 이게 게 현실성이 역사를 좀 있어?라는 느낌이 설명드리는 들잖아요. 건데. 보면. 그래서 코로나19로 재정 악화가 상당히 심해지죠.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구장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썼으니까. 냈는데, 그렇죠. 그렇게 재정적 악화가 되다 보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수익 창출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마침 이제 투자자까지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와중에도 빅클럽들은 UEFA와 계속 협상을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빅클럽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 몇 년 동안 해왔죠. 그리고 그게 최근 어제 그제 발표된 32개국에서 36개국으로 확대된 그런 방안이 나오는데 그거에 앞서서 하루 전에 빵 터뜨리게 된 거죠. 슈퍼리그. 우리 슈퍼리그 할 거야. 슈퍼리그. 슈퍼마켓이 나가. 근데 또 뭐 근데 슈퍼마켓이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 챔피언스리그 개편안도 어느 정도 빅클럽들에게 유리하지만 왜냐면요. 챔피언스리그가 지금 개편안이 기존에는 32개 팀이 8개 조로 나눠서 조당 4개 팀씩 조별리그 6경기를 하게 됩니다. 탈락하게 되면은 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최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경기는 6경기밖에 안 돼요. 그럼 6경기에 해당하는 중계권료와 수익밖에 못 얻어요. 하지만 지금 개편된 건 36개국으로 하고 조별리그 20개국 아닌가요? 아 챔피언스리그 개편된 거. 챔피언스리그 36개국이 참가하게 되면서 최소 탈락하기 전까지 최소 할 수 있는 경기가 18경기로 알죠. 그렇게나 늘어난다고요? 이건 좀 사과하면 슈퍼리그랑 제가 헷갈렸네. 네, 슈퍼리그랑 헷갈렸네. 챔피언스리그는 6경기만 최소 보장이 됐어요 기존에. 근데 슈퍼리그 같은 경우는 20개 팀이 참가하면서 최소 경기는 18경기 이상을 하게 됩니다. 6경기에서 18경기 최소 3배예요. 최소 보장 금액이 3배라는 건데. 그렇죠. 아까도 금액 말씀드렸지만 챔피언스리그는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100억 원이에요. 근데 18경기만 치러도 성적에 상관없이 2,000억을 받아들이고 우승할 경우 최대 5,000억. 즉 챔피언스리그의 5배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주바페 옮긴다고 이적한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빅클럽들에겐 같은 논리인 잘 겁니다. 가요. 투자해 주세요. 즐거웠어. 굿바이. 그러니까 그게 다 그게 있었잖아요. 가정이 있었잖아요. 가정 있을 때. 갈 때 저도 같이 꼽다리 껴서. 그럼 내가 먼저 원톱 유튜버가 돼야 잘라야지. 돼. 지는 것도 원톱 잘라야지. 유튜버 하면 원톱 제가 유튜버가 돼야 돼요, 편집하고. 제가. 이런 굉장히 비하인드 긴, 스토리가 재밌네. 네, 흐름이 그렇죠. 있네요. 아, 근데 뭐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많죠. 반발은 뭐 뽕피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어떤 반발들이 있었는지. 반발이면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죠? UEFA 반발도 있고. 아 그렇죠. 뭐 네. 당연히 뭐 사실상 뭐 UEFA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챔피언이 없는 챔피언스리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중 경기를 주로 치른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를 못 치르기 힘든 면모도 있고 그렇게 슈퍼리그가 창설이 되면은 챔피언스리그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뭐 이번에 슈퍼리그 참가하면 못 챔피언스리그 나가죠. 뛰지 않겠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당장 4강 뭐 리그 중단하겠다는 힘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이번에 계속 뭐 시시각각 뉴스가 변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그 프리미어리그 6개 팀은 안 다 나간다고 빠진다고 했잖아요. 기사가 나왔던데요.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또 쫄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뭔가 협상을 하려면 생카드를 내놓죠 처음에. 그리고 생카드. 상대의 반발이 들어오면 약간 협상하면서 이제 중간 지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빅클럽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한 방에 물러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어느 정도 JP 모건의 일단 자본줄까지 잡은 상태고 어느 정도 추진이 상당히 물밑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반발이 거셀 건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반발이 거셌을 때 또 제 2안이 있지 않을까, 플랜 B가 있지 않을까. 라는 예견된 수순이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슈퍼리그가 그 유럽 축구와 동떨어진 독립적인 리그로 출범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의 파일을 더 키우는 선에서 합의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하게 된다면 비시즌에 자기들끼리 뭐 모여서 할 수 있을 결코 것 포기하진 같기도 않을 하고.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슈퍼리그의 가장 이제 초반 발표할 때 가장 반발을 샀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강등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네. 그렇죠. 한마디로 창립 멤버로 들어오는 15개 팀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네. 약간 뭐 태초에 뭐가 모이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15개 팀은 전패를 하더라도 계속 슈퍼리그에 뛸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5개 팀들은 이제 리그 성적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다는 건데 이 5개 리그 예를 들어 슈퍼리그에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노력과 기존 특권층의 15개 팀의 노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스포츠 경쟁 체제에서 경쟁 기본 근간을 흔든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유럽 축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축구의 근간은 피라미드 약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격이 있고 강등이 있는 1부 리그부터 하부 리그까지 프로듀스죠, 탄탄하게 프로듀스. 형성되어 있는 피라미드 그렇죠.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까 저기 질문에서 잠깐 나왔는데 노동자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유럽 축구는 노동자들이 축구의 기반이 돼서 이제 많이 쌓여진 건데 노동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은 항상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꿈들이 있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해야지. 하부 리그 팀들의 꿈은 더 나은 상급 리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하부 리그를 우승하고 상급 리그로 가고 그런 어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축구의 기본적인 어떤 이상을 깨뜨렸다는 게 슈퍼리그의 그 특권층들이 강등이 없다는 게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기 레스터 시티의 영국 축구 팬들이 그 열광하는 이유는 레스터 시티가 하부 리그부터 올라와서 1부 리그 우승을 하는 레스터 시티 동화를 썼죠. 거기에 또 핵심 선수 바디는 저희 노동자 출신이죠. 네, 노동자 출신이죠. 벽돌 공장에서 일했나? 6부리그인가부터 5부리그인가부터 네.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위에 올라와서 지금 팀 득점왕 했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했죠. 득점왕 네. 하고 레스터 케인이 시티 2위하고 그렇죠. 레스터 시티 바디 갈 때. 그런 어떤 노동자 기반 베이스로 축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에 더 열광하는 거예요. 축구 팬들은.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쵸. 자기들만의 세계를 항상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부패해서 망하는 우리나라 양반 조직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자기들끼리 부패해서 동서양을 망하는 오늘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피라미드가 크게 있어요. 그럼 맨 네. 위에 펜트하우스만 잘라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면 그 안에서 또 계층이 생기게 그쵸.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설국열차 같다. 예, 꼭대기만 잘라서 거기만 생존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긴 썩게 돼 있어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결국은 모든 게 다 돌고 돌아야 자본도 돌고 돌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가진 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독립을 택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노동자적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 없다는 한계가 생기게 되는 거고 따로 놀게 되면 여기는 또 다른 계급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의 또 조직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네. 그 병폐는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참 재밌네요 이게. 음.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 축구에서 이번에 슈퍼리그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분노한 지점이 그런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흥분했던 게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지도 뭐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고 뭐 다른 스포츠 뭐 야구나 뭐 배구로 봤을 때 그냥 그 참가한 팀들이 계속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처음에 슈퍼리그를 창단했을 때 꼴배기 약간 그 반발하는 거는 좀 솔직히 꼴배기가 싫잖아요. 지들이 뭔데 이렇게 엘리트 집단처럼. 근데 뽕 작가는 거기에 포함되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려야죠. 포함이 못 되니까 꼴보기 싫지. 여기 슈퍼리그 배지 한 개 달고 다녀야지. 배지 하고. 우리 진심이야 이거. 이거 진심이야. 목표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보이든 안 나 보이게. 슈퍼리그 들어간다. 딱 자켓 한 개 벗으면은 여기 슈퍼리그? 배지. 근데 어떤 객관적 입장보다 그냥 단순하게 K리그 팬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 축구 팬 입장이라든가 영국에 사는 영국 그 어떤 팀을 원하는 팬이 아닌 밖에 제 3자로 지켜보기에는 꿀잼이겠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팝콘각이죠. 해요. 팝콘각.
매경기 빅매치니까. 그렇죠. 음. 네. 근데 선수들에게도 아까 뽕 PD가 좀 얘기했지만 선수들에게도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매경기 빅매치가 열리다 보면 선수들의 경쟁이 상당히 심해질 거고 심해지고 버림을 또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 선수들의 성적이 많이 저해될 거예요. 아, 맞아요. 경쟁이 아. 치열할수록 어린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지 않게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뭐 K리그에서도 수원이 유스 선수들 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키운다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 큰 선수를 데려와서 데려와서 딱 써먹고 버리고 뭐 이런 시스템. 주전과 비주전의 개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주전 베스트 한 15명 정도, 16명 그러니까 정도만. 그 현재 유럽 그에서 잘 나가는 잘하는 선수들 탑 클래스에 있는 각 팀의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겠죠. 그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그렇죠. 쓸어 담겠죠. 돈이 진짜 무섭네요. 무섭죠. 이게 네. 논란이 집 앞에도 간다고 하니 아니 이거는 제가 갈란 이 사람들 이것만 듣고 오해해요. 오늘 제목 앞뒤 맥락 딱 자르고 집 앞에 간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어디로 갈까? 오해해요 사람들이. 난 돈 쫓아간다. 거액 제한. 아, 나쁜 제목이네요. 아 이거 사람들이 이 부분부터 들으면 헉, 어디 뭐야.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제 슈퍼리그 초대 회장을 맡은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페레스. 회장이 워낙 반발이 거세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외신 언론하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빅클럽들의 집단 이기주의다. 자기네들 돈벌이를 위한 어떤 리그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걸로 해서 수익은 확실히 늘어나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하부리그나 다른 팀들의 선수를 비싸게 사오고 그런데 또 쓴다. 수익을 내고 또 이걸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에이. 워낙 반발 여론이 거세고 오늘 이제 녹음 직전에 나온 얘기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6개 팀이 다 슈퍼리그 탈퇴한다고. 가입을 워낙 철회했죠. 반발이 거셌으니까 뭐 그렇죠.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리즈하고 붙으면서 굉장히 혼쭐이 났죠. 네. 네. 거기다가 영국 총리까지 그렇게 하고 영국 총리가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압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선수들을 영입할 때 워크 퍼밋을 잘 내주지 않겠다라는 정부가 정책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게리 네빌의 말이 저는 되게 와닿는데 게리 네빌이 일단 이걸 그냥 디스커스팅 했다고 해요. 역겹다고 이런 결정을 자기가 맨유의 40년 소속이었고 40년 팬이었지만 맨유의 이번 결정은 정말 디스커스팅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버풀 얘기를 들었는데 리버풀의 가장 응원의 핵심 문구 혹시 아시나요? 리버풀 응원의 핵심 문구는 You will never walk alone이에요. 팬들이 그 노래도 있어요. 팬들이 리버풀이 뭐 경기 잘하거나 그러면 관중석에서 그 노래를 다 불러줍니다. 그게 리버풀의 어떤 상징이에요. 팬들과 우리는 항상 선수들 곁에는 우리 항상 팬들이 있다. 근데 이번 결정은 다 팬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빅클럽처럼. 어떤 영국 예를 들면은 프리미어리그 뭐 150년 역사와 전통을 다 아예 그냥 자본 논리로 깔아 뭉개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를 한마디로 죽이는 결정이다. 그래서 팬들이 리버풀, 아스날, 뭐 맨유, 토트넘 팬들이 다 그 결정이 나오자마자 진짜 클럽하우스 이런 경기장 앞에 가가지고 단체로 항의도 하고 있었어요. 분노하죠. 진짜 거기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도 그렇겠지만 자기 아빠도 가고 자기 아빠의 아빠도 가고 그렇게 아예 가문이 뭐 리버풀 경기를 그렇죠. 보러 갔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단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우리 뒤통수 치고 갖다 버리네. 진짜 팬으로서는 배신감이 얼마나 심할까. 뽕 작가는 아버지 모시고 축구장 가본 적인. 여자친구랑 가죠. 네. 아버지와 문화생활을 즐긴 거는 목욕탕이 끝인 것 같네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목욕탕에도 배지 달고 가실 분이야 저분은. 그러니까. 맨살에 찍어갖고 여기 붙여서. 아프더만. 자 슈퍼리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재밌는 해봤고요. 이야기.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슈퍼리그에 참여를 선언한 다음 날이었죠? 바로 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그날이었나요? 밤이었죠? 네. 그날이었죠. 그날인가요? 그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같은 날이고 아침에 슈퍼리그 네, 나오고 영국 오후에 기준으로는 무리뉴 경질됐습니다. 네. 자 제목 매직은 없고 무직만 남았다. 무리뉴 전격 경질. 잘 잡았죠, 봉 작가? 유근무직이죠, 근데 유근무직. 예, 아, 유근무직이면 모두가 원하는 유근무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돈을 버는 어. 역시. 유급의 차원이 달라요. 여기 돈을 쫓는 300억 인가요? 얘기하는데 그게 돈을 줬는데 오늘 진짜- 하성룡 기자가 이제 맘 먹고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진짠 줄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나가면 하성현 기자는 굉장히 몰매를 맞을 것 같아요. 팬들한테. 일단 사과를 하지. 미리 주바팬과 팬들님께 사과드립니다. 저 팬들께 안 해서 팬들님께 사과드립니다. 팬님들께 팬님들께 아, 사과드립니다. 너무 웃기다. 재미를 위한 요소였습니다. 절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본심이 아니고 드립은 드립일 뿐 오해하지 말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질문을 왜 했을까 모르겠네요. 유급묘지. 아까 뭐 무리뉴 감독 17개월 만에 경질.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경질됐어요. 이렇게 네. 갑자기 잘라도 돼요? 뭐 갑자기가 아닐 뭐, 수도 있겠다. 그분들께서는. 그래서 참고 참았던 결국 레비 회장의 결정이죠. 네. 내비둬야죠 뭐. 네. 그 리그 결승을 앞두고 이제 경질했다는 거에 대해서 루니도 상당히 이제 좀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얘기할 거는 무리뉴 감독이 리그 컵 대회 결승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2년 차. 2년차 매직도 있었고요. 14번 컵 대회 결승에 가서 12번을 우승했습니다. 와. 그런 어떤 무리뉴 감독의 이 그 우승 청부사 기질을 감안하더라도 레비가 결정을 내렸다는 건 도저히 못 안 되겠다라는 참겠다. 아니, 싸웠을 안 수도 되겠다.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있겠다. 걱정을 한 거. 만약에 이제 무리뉴가 진짜 우승컵을 그랬을 수도 들어올리면은 있어요. 좀 더 못 경절했을 때 자른다. 명분이 적어지니까 지금 잘라버려야 된다. 자르고 어차피 무리뉴와 함께 해왔으니까 무리뉴 매칭은 그때까지 갈 수 있다. 예. 아까 지금 선배가 잠깐 싸웠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데 영국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팩트 확인은 모르겠지만 슈퍼리그 관련돼서 싸웠을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레비 회장은 연결되네, 돈이 오늘. 필요하니까 당연히 슈퍼리그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무리뉴 감독은 그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서 기폭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걸 차치하고라도 무리뉴 감독의 경질은 시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워낙 팀 만드는 전술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시즌 초반에는 케인, 손케 콤비의 화끈한 역습을 행복했다. 이용한 그걸로 그니까. 재미를 봤죠. 선두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어느 순간 그게 읽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리뉴 감독 토트넘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선수단과의 불화였죠. 네. 그러니까 선수 탓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뭐 성적은 뭐 못할 수도 있죠. 뭐 아직 뭐 선수들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자꾸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뭐 그때 감독은 그대로인데 선수단이 바뀌었다 뭐 이 인터뷰에서 모든 게 반영돼 있지 않나. 그 말이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네. 같은 감독인데 다른 선수. 근데 레비의 선택은 다른 감독 같은 선수를 선택한 거죠. 그래도 선수들은 뭐 아쉬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네. 네. SNS에 올렸죠. 네, 아쉬운 메시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게 무리뉴 감독에게 중용받고 사랑받았던 선수들이 다 SNS에 올렸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오리에 이런 선수 안 올렸죠. 그렇죠. 약간 불화설이 나돌았던 알더베이럴트, 오리에 이런 선수들은 뭐 올리진 않았고요. 공소양을 다음날 막론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 다음 날 웃으면서 출근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들과의 불화가 있다라는 거를 회장이 당연히 인지를 했을 테고 그러면 팀의 미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역사를 봐도 선수와 감독의 불화가 있을 경우 구단들은 선수를 선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단 예외 한 가지가 있는 게 맨유의 퍼거슨이죠. 퍼거슨은 선수들과의 불화가 있어도 맨유는 퍼거슨을 선택합니다. 퍼거슨이 맨유의 역사이기도 하고 워낙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K리그로 치면 아마 최강희 감독 정도? 선수와 불화 있어도 선수 대신 감독을 선택할 정도는 전북의 최강희 감독 정도 되겠죠. 그 무리뉴 감독이 이번 경질되는 코스를 보면은 2018년 맨유에서 경질될 때와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토트넘은 솔샤르 같은 레전드가 나타나서 토트넘을 다시 한번 좀 반등시키게 할 수 있는 루비킨? 로비키 누가 있나 기억이 잘 안 나게 하는데 아무튼 차기 감독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이번에 뭐 나겔스만 감독 얘기도 나오고 뭐 로저스 네. 감독도 얘기도 나오긴 하죠. 지금 현재 1순위 그러니까 또 배팅이 들어가죠. 영국 업체에서 1순위가 나겔스만 감독이고요. 2순위가 브랜든 로저스 감독. 저 레스터 시티 감독인 브랜든 로저스 감독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이 토트넘 시절에 얼마나 못했나라는 한번 통계를 좀 조사해봤어요. 이게 중요하죠. 얼마나 못했길래 이렇게 될까? 하지 말래요. 주바페가. 또 돈 얘기 나오려다가 지금 소심한 목소리였지 않나. 무리뉴 감독이 이제 포르투 시절에 가장 이제 우승을 빵 많이 떴죠. 하면서 빵 떠서 빅클럽들에게 가기 시작했죠. 빅클럽 그러니까 빅리그 감독으로 와서 우승을 못한 게 이번 토트넘 시절이 처음입니다. 충격. 그렇죠. 그 전에는 잠깐 포르투 이전에 맡았던 한 개 팀
팀인가 2개 팀 정도 있는데 거기서 못해 되게 짧게 있었어요. 8경기하고 뭐 6개월 있고 잠깐 해서 굉장히 작은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큰 클럽에 와서 이렇게 못했는데 얼마나 못했냐? 무리뉴의 토트넘 와서 86경기를 했습니다. 86경기에 44승, 승률이 51%입니다. 와, 심각하네. 50. 그리고 51%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하지 말래.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어. 진심이다. 반복되는데 주 앞에 거부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어 주 앞에 쪽에서. 양성 반응이에요. 그렇게 잘하지 그랬니? 네. 최고 승률은 포르투 시절에 71%, 오. 71.7%까지 있고요. 포르투. 그 다음이 레알 마드리드 시절. 워낙 팀들이 워낙 그 짱짱하니까. 그 리그에서는 짱짱하네. 원탑이었으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 시절은 72%였고요. 우와. 그 다음에 맨유에서 성적 부진과 팀 그때 포그바와 부하가 좀 컸죠. 아. 그 당시 부진했을 때만 하더라도 58%였어요. 그래도 그때도 58이었는데 지금 지금은 51.2%. 거기다가 무리뉴 감독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총 13패를 기록했는데 무리뉴 감독의 한 시즌 최다패. 최다패. 무리뉴가 좀 약발이 다 된 것 같네요. 토트넘에 안 안 가- 맞나? 물론 빅리그 안- 시즌 빅리그 기준입니다. 안 그러면 뭐 토트넘이 결국에 그렇게 되는 그 클럽 수준이었나 싶기도 하고. 참 아직. 그다음 무리뉴의 평균 재임 기간이 21개월입니다. 이번에 17개월 만에 아웃됐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길지도 않네요. 21개월. 거기다가 항상 또 무리뉴 감독의 핵심인 강력한 수비 후 역습 축구, 강력한 수비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됐죠. 얼마나 강력했냐? 감독 커리어 사상 최초로 경기당 1실점 이상했습니다. 맞아. 무실점이 별로 맞아, 없었던 별로 것 없었죠. 같아요. 토트넘 86경기에서 103실점, 경기당 1.2실점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톱 4에 들어서 챔피언스리그, 슈퍼리그 얘기 전으로 보면은 기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었겠죠. 근데 거기도 좀 힘들어진다 보는데 지금 7위잖아요. 유로파리그까지 힘들어지겠다라 싶으니까 이제 충경교법을 줘야겠다라는 방법이겠죠. 레비 회장의 선택은 최소 유로파리그, 최대 챔피언스리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충경교법에다가 리그컵 우승하게 될 경우에는 또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또 여기서 슈퍼리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외신 언론 보도니까 전해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경기를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돈? 그렇죠.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당시 소문만 역시 하더라도 돈부터 나오네. 그래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너까지 끼니? 뽕필입니다. 너까지 너 끼어. 사과해. 아 죄송합니다. 드리블. 그 전에 언론 보도 나왔던 게 혹시 얼마인지 기억?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뭐 200억 뭐 이런. 500억 얘기 나왔어요. 위약금이요? 위약금이. 음. 계약 기간이 2년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500억 정도 남았는데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따지면은 이제 성적에 대한 조항이 좀 있었나 봐요. 한 200, 300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연봉이 1,000만 파운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좀 넘게 남았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위약금이 2천만 파운드 정도, 한 310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영국 언론이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잘라도 그렇죠. 그 돈이 없어서 망설였죠. 왜냐하면은 사단이 있어요. 무리뉴 사단. 그 위약금 같이 지급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죠. 코치진까지 위약금 줘야 되면. 그런데 슈퍼리그를 참가하게 되면서 매년 2천억이 들어온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약금 이제 걱정 안 하고 자를 수 잘랐다라는 외신의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설마. 지금 토트넘도 또 안 나가리 한다고 음. 선언했는데 네. 그거는 좀 언론이 많이 나간 추측인 것 같고. 와 근데 그래도 위약금이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부담은 되긴 되겠죠. 갑자기 백수 됐는데 돈은 많은 백수네. 나 같으면 잘라주세요. 가장 부러운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 그래서 그런지 경질된 이후에 집에 가는데 여유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 미소가 끊이지 않던데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액자 들고 가더라고요. 액자. 자기 우승했던 옛날 액자 들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다. 맞아. 뭐 모드리치랑 같이 있던 사진을 네. 그 액자를 들고 가더라고요. 모두 리치하니까. 그러네 진짜. 와우. 와우.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K리그 또 할 말 있나요, 하승룡 기자? 준비를 하도 많이 해서 속사포 시간 드릴게요. 아니요. 남은 거 있으면 안 합니다. 쏟아부으시고 안 한다. 오늘 속사포 안 합니다. 안 한다. 오. 왜냐면 K리그 준비 별로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요. 아. 경기를 많이 못 봤어요. 캐릭은 뭐 오늘 저녁에 또 재밌는 경기가 있어서 울산과 전북 전북의 울산. 맞대- 아, 전북과 울산 맞대결이 있어서 자, K리그는 예. 하긴 해야죠, 당연히. 뭐. K리그 당연히 하긴 해야죠. 지금 K리그 넘어가려고 아, 그러는 예, 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나시는 줄 알고. 아 그래도 준비는 하긴 했는데 아니, 준비 안 한 관계로 준비 여기까지. 많이 못했다고 밑밥 깔고 있는데 끝내시는 것 같아서.
자, 그 뽕 작가의 제목 이건 K- 많이 힘을 피곤했나 봐요. 그죠? K리그의 과학, 과학. 전북 우승, 인천 인천 잔류. 잔류 이거는 좀 아니 이미 근데 어느 순간에 한 10경기가 지나 있으니까 결국에 또 전북은 이제 꽤 승점 차가 벌어진 K리그는 일정이 돼 과학이다. 있고. 인천은 또 이렇게 결국에 말하면 인천이 기분 나빠 안 나빠? 아니 근데 잔류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인천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죠? 살아남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인천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살아남았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가장 쇼킹한 경기는 역시 수원 울산 그렇죠. 전이었죠. 진짜 깜짝 이 놀랐어요. 경기가 3대 0이 나올 줄이야. 네. 그러니까요. 우리 다 울산에 걸었잖아요. 맞아. 아, 이 경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은 유스 출신 6명이 국대 7명을 눌렀다. 아, 이런 제목을 달아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본 제목 같은데. 새우가 그러니까 유스가 고래잡았다. 초와 멤버를 확실히 누른 경기였는데요. 그렇죠. 이날 베스트 네. 11 보면은 수원의 유스팀 그러니까 메탄고 출신이 무려 6명이었어요. 최전방 공격수 2명 김건희와 정상빈 선수, 그다음에 저기 그 공격 미드필더로 나선 강영묵 선수, 그다음에 오른쪽 윙백 김태환 하도 많아가지고요. 중앙 수비수 민상기, 그다음에 박대원 수비수 박대원까지 6명이서 참. 유스 출신이었어요. 메탄고가 매운맛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 예전부터 축구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잘 키운 유스는 아니 열국대 안 부럽다? 그렇죠. 그런 약간 비슷한 말인데 라마시아 이런 거 나오고. 유스가 터지는 건 약간 로또라고 봐요. K리그에서는. 그만큼 유스는 여러 명 키워서 한 명만 터져도 로또라고 보거든요. 이경 최근에 올 시즌 수원 보면은 빠방빠방 터졌네 여기. 로또 맞았네 여기는. 로또가 2개가 터졌죠. 여전속이야. 정상빈 선수에다가 강영문 선수까지. 셋이죠. 그 김건희 선수. 김건희 선수도 유스 있죠. 출신이에요. 예. 김태환 선수도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 여기서 그 유스 메탄고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선수가 있어요. 매통령. 대통령. 짱. 민상기 선수라고요. 아. 네, 민상기 선수가 메탄고 출신 1호 프로 선수예요. 그래요? 얼마? 내 밑으로 메탄고에서 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메탄고 생각보다 짧네요. 짧네요. 네. 민상기 선수가 이날 또 부상에서 돌아와서 중앙 수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그쵸. 해줬고 위에서 이제 2000년대생들이 폭발했던 경기였는데 음. 수원이 예전에는 갤럭시 수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호환 멤버를 많이 그쵸. 했었잖아요. 차범근 감독 시절에도 그렇고요. 음. 근데 수원은 그 제일기획으로 운영 주체가 넘어간 이후로 구단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유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음.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여름에 메탄고 출신 권창훈이 돌아옵니다. 빵훈이. 중간장이 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역시 메탄고 총리. 그래서 이제 유스 이번에 골 넣은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면은 김건희 선수는 우리가 예전에 2019년 상주 시절에서 폭발했을 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10경기에서 8골 넣었던 선수거든요. 어. 그때 김건희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은 조금 부진했는데 이번 시즌에 확실하게 최전방에 자리를 하면서 정말 김건희 선수랑 정상빈 선수랑 역습을 전개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는데 첫 골 같은 경우는 헤딩도 감각적이었죠. 김건희 선수 지금 10경기에서 이번 시즌에 3골 넣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정상빈이 5경기 3골, 강현묵 1골에서 팀 득점 12골 중에 지금 유스 삼총사가 7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날 울산 국대 7명. 이 중에서 울산 축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제가 혼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전술 얘기 안 해서 좋아요. 아 제가 중간에 얹힐까요? 왜냐면 지금 전술 얘기하는 거라서 눈치 보고 들어요. 들어갑니다. 전술 얘기하면 좀 들어간다. 울산의 전술은 요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반 20분에 22세 이하 선수 2명을 빼버리고 이동준, 김인성을 투입하면서 울산의 축구가 시작됩니다. 맞아. 둘이 꼭 같이 효과가 들어가더라. 있었는데 그 교체가 네.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 알고 팬들 알고 다 압니다. 다 알죠. 그쵸. 네, 읽혔어. 당연히 상대 팀도 다 알죠. 이게 읽히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 전반 21분쯤인가 그렇게 이동준, 김인성이 투입되는데 양쪽 윙백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전반에 공격에 가세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선수가 그 20분 이전에 골을 넣었고요. 이 선수들이 투입되자마자 윙백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2선, 3선, 1선까지 간격들을 엄청나게 좁힙니다. 울산의 장기가 이동준 선수 공간 침투, 김민성 선수 측면 직선적인 직선네. 공격 그 루트를 압박 저기 간격을 좁히면서 엄청난 공간을 틀어 막으면서 이게 다
막아버린 거거든요. 이동준 선수 이날 경기에서 슈팅 1개 했나? 김민성 선수 0개고요. 박호 하나 이렇게 울산 공격진들이 슈팅 1개, 공격수들이 슈팅 1개 한 3-4개 정도밖에 안 돼요. 뭔가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울산이 뭔가 보여준 게. 울산이 볼 침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날 홍철 선수가 슈팅 4개인가 했는데 그게 3개가 프리킥이었고요. 맞아요. 원두재 선수가 슈팅이 3개인가 했는데 다 중거리 슛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공 배급이 안 되다 답답하니까. 보니까 답답하니까 뒤에서 거기서부터. 계속 쏘는 울산 축구가 약간 전술 변화를 그렇게 했으면 홍명보 감독이 좀 전술 변화로 해서 이걸 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전술의 한계가 좀 느껴졌던 경기라고 할까요? 반면에 수원은 상당히 대비를 잘한. 그러니까 이런 교체에서도 약간 두 팀이 비유가 되는 게 약간 홍명보 감독은 초반에 이제 20분 지나니까 그 22세 선수들을 뺐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원 같은 경우에 그 선수들이 메인 핵심 선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뭐 풀타임에 가깝게 뛰게 하고 이런 뭐 수원이 분명히 유스에 투자를 해서 이제 뭐 그게 돌아오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박건하 감독의 그 역량도 권합을 되게 중요하다. 이 선수들을 권합. 믿고 내세우게 하는 것. 지금 이번에도 인터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내보내면서도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믿음이 승리로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런 박건하 감독의 이런 선수를 진짜 직접 경기에 뛰게 하는 이런 결단도 한몫하지 않았나. 역시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언제 그렇죠.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 경기는 정말 빠바방 터진 경기였는데 더 대표적인 자신감을 경기. 얻어서 그 다음 경기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은. 그리고 이날 수원의 핵심은 저기 22세 이하 선수들 3명이나 투입을 했어요. 그 베스트 멤버로. 그리고 워낙 그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워낙 많이 뛰는 선수들에다가 역습 속도까지 빨라요. 대표적인 골 장면이 3번째 골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강영묵 선수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습니다. 그게 흘러간 게 정상빈 선수에게 흘러가고 강영묵 선수가 바로 침투를 하고 이대일 패스 둘이서 그냥 줘서 티키타카하면서 티키타카하면서 멋지게 가더라고요. 거기다 김건희 선수의 역습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 세 선수가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해주면서 상당히 빠른 역습으로 가는 축구를 울산을 깨뜨렸다. 이거는 지금 다른 팀들이 울산을 상대할 때 상당히 좋은 어떤 교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완벽했던 경기. 박건하 감독도 이 경기 제일 좋았던 경기라고 평가할 울산을 만큼 3골 차이로 이게 눌렀어요. 울산도 참 빠른 축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긴 거니까. 공간을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잖아요. 2주에 일주일에 2경기씩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뭐 혈기왕성하고 많이 뛰는 체력적으로 준비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만큼 좀 스쿼드를 운영할 때 이 진짜 주전 선수들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닌 계속 좀 후보와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돌려도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팀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나. 모처럼 냉철한 분석이네. 아 예. 아직 그리고 정상민 선수 골 넣고 나서 그 저기 음바페 세레머니 하더라고요. 주바페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해의 손길 같았어요 지금 전에. 주바페 팬님들 됐다는 표정. 근데 그리고 끝나고 누가 인터뷰했죠? 누가 인터뷰했는데 닮고 싶은 선수 물어봤을 때 음바페랑 또 누구 얘기했는데 제가 막 갑자기 네이마르인가?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아. 나 말한 것도 아닌데 음바페만 기억나. 어, 두 사람 얘기했는데. 음바페만 기억나.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음바페만 기억나. 너무 웃기네. 예전에 정상빈 선수가 약간 음바페 닮고 싶다 이런 얘기를 뭐 정상빈 선수 했었던 너무 것 같기도 귀엽게 하고.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리고 동생 같죠? 볼까? 진짜. 전 제 딸보다 어리거든요. 그래서 귀엽더라고요. 볼 사람은 하여튼 수원은 굉장히 미래가 밝아 보이는 음.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경기를 한 것 같고 울산은 또 좀 안타깝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이번에 오늘 저 녹음 기준으로 오늘 전북 전북과 울산. 현대가 더비가 있겠죠. 거의 단두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 만약에 시즌의 진짜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만약에 울산이 지게 된다면 진짜 승점 차가 생각보다 많이 꽤 많이 벌어지기 나. 때문에 9점으로 9점이죠, 9점. 네. 진짜 고비가 한번 찾아온 거죠. 근데 지금 한창 전북은 계속 이기고 있을 때 전북은 울산은 어떻게든 또 이기더라고요. 꺾일 진짜. 때여가지고 이 본능 과학인가요? 그래서 이걸로 이어지는데 음. 울산과 전북이 주중 경기를 앞두고 상반된 결과를 선택합니다. 울산은 주전들을 다 내보냈어요. 정예 멤버로 썼어요. 전북이 어떻게든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번 경기에 화끈한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일류첸코, 구스타보 다 빼버리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 빼버리고 이용 빼고 이주용 빼고 다 뺐어요. 최전방 공격수로 김승대 선수를 넣었고요. 이선에 쿠니모토를 넣었습니다. 돌아온 꾼이 완벽하게 로테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전반 31분에 첫 슈팅을 기록할 만큼 경기가 정말 안 풀렸어요. 그러다 또 보니까 성남이 수비 위주로 좀 잘했죠. 성남 그 얘기도 좀 더 예.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전북은 그래서 전반 20분에 일찌감치 일류첸코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성남 수비가 얼만큼 잘했냐. 성남 수비는 워낙 최소 시점 할 좋으니까. 만큼 지금 김남일 감독이 워낙 조직을 잘 꾸리고 있는데 원래는 리차드라는 선수가 중앙 수비로 뛰다가 일류첸코가 들어오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리차드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상훈 선수 중앙 수비수를 투입해요. 그 마상훈 선수가 일류첸코를 전담 마크하고요. 리차드 선수는 원래 예전에 울산에 있을 때도 위에서 수비형 미드도 뛰고 중앙 수비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올 시즌 성남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중앙 수비로 뛰다가 일류첸코 들어오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일류첸코에게 투입되는 볼을 차단을 다 합니다. 아. 양쪽 측면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양쪽 측면으로 가서 전북에서 올리는 크로스를 다 리차드가 거의 다 커버를 이 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닮았네. 그렇죠. 근데 성남이 그렇게 수비를 잘했던 경기였음에도 단 한 번의 실수, 박용지 선수의 그러니까. 패스 미스를 바로 낚아채서 한교원 선수가 결승골을 음. 만드는 이게 전북이 아닐까.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아 그래도 뭐 또 성남이 그래도 뭐 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는 받은 경기인 것 안 되는 같아요. 팀은 여기서 울산입니다. 안 되는 팀 울산. 성남. 아무튼 오늘 경기가 그러면 울산은 전북에 비해서 많이 좀 지쳐 있겠네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그렇네요. 또 그것까지 연결될 수 있겠네요. 음. 대전 돌렸으니까. 그렇지만 악은 받쳤을 수도 있죠. 악만 쓰다 질 수 있죠. 이번에 그래서 울산이 그 수원 경기에서 졌을 때도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뭐 울산은 항상 이 중요한 고비마다 진다.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전북만큼은 이기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쵸 처음에 미디어 미디어 데이 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전북을 이겨야 우승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 첫 대결인가요? 네, 그렇죠. 첫 대결이에요. 1라운드 첫 대결이죠. 이게. 음, 마지막 경기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또 할 얘기 있나요? 뭐 포항 경기까지만 항상 하는 포항 경기 정도 간단하게 할까요? 네. 어제 또 항상 하는 포항 경기. 포항은 바로 녹음 직전 전날에 이제 저기 수원 수원 FC와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주바페가 카톡으로 맞춘 경기죠. 네, 맞습니다. 왜 전망했나요? 그렇죠. 또 아, 사과하려고 이길 거라 거라 그래. 생각한. 네. 사과할 짓을 왜 하는 포항 거야?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포항에 걸었으니까 포항 이길 것이다. 이 경기 아닙니다. 포항이 못했어요. 전반에 진짜 못했어요. 음. 못했는데 포항은 저기 후반에 60분 정도였나요? 그 고영준 선수를 투입한 이후로 이 경기 흐름을 확 바꿨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신장도 작은데 빠르게 날쌘돌이처럼 막 공간 침투하고 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경기 흐름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고영준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걸 송민규 송민규가.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해서 1대0 승리한 약간 전북 승리와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이 경기가. 송민규. 그렇죠. 아, 그래서 넣어줄 때 넣어줘요 진짜. 고영준 선수는 후반 한 30분 정도 뛰고 팀 내 최다 슈팅 기록했을 만큼 아, 확실히 진짜. 바꿨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전에 골을 넣고 약간 김기동 감독이 약간 들떴다 싶어가지고 두 경기에서 아예 엔트리를 제외해 버렸어요. 도끼가 바짝 올랐던 거죠. 두 경기 제외되고 그리고 교체돼 나가서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던 오. 경기고요. 송민규 선수의 헤딩을 제가 올 시즌 거의 다 헤딩골이네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 시즌에 5골 중에 4골이 헤딩이더라고요. 원래 헤딩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 지난 위치 선정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179cm로 큰 키는 아닌데 위치 선정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요. 헤딩골이 대부분 이렇게 세트 피스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인플레이 상황에서 움직이면서 받아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워낙 그 많은 골 중에 하나가 코너킥이에요. 아, 코너킥이에요. 코너킥인데, 세트피스였네요. 세트피스였네. 틀렸군요. 지난 시즌에도 10골 중에 5골을 헤딩골로 넣었어요. 아. 그중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3골, 4골 정도를 강상우 선수의 크로스나 코너킥을 헤딩으로 넣었거든요. 강상우, 송민규 조합이 이번 시즌에도 지금 코너킥 2개를 헤딩으로 넣었어요. 강상우의 코너킥을 송민규 선수가 헤딩 2개로 넣었고요. 강상우의 도움을 도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일하게 헤딩이 아닌 발로 넣은 골 하나도 강상우 선수가 슈팅 날린 걸 골키퍼가 쳐내자 왼발로 밀어넣은 슈팅 그렇게 넣었는데 이 항상 자주 말하잖아요. 강상우와 송민규 2명을 잡아달라고 김기동 감독이 요청했듯이 팀의 전략 핵심이에요. 어느 정도의 호흡이 잘 맞냐라고 하면은 송민규 선수가 예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강상우가 올리면 왠지 나한테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면은 내가 있으면 글로 올려준다. 이 정도로 둘이 이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약간 해리케인이랑 손흥민 같네. 이번에도 고영준 선수의 크로스를 저기 수비 뒤쪽에 돌아 들어가면서 위치 선정해서 넣은 송민규 선수가 터져야 확실히 포항은 좀 살아나는 올 시즌 확실히 그런 요새 모습입니다. 송민규 선수가 또 골 넣으면 항상 이 강상우 선수랑 같이 기도 세레모니 하더라고요. 월드컵 둘이 기도 마주보고 세레모니 하죠. 아주 뭐 합이 맞는 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참 해결사가 계속 반복해서 골을 넣어주면 든든하죠. 넣어주는 게 강팀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강팀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리고 송민규 선수가 더 대단한 게 이 어린 선수가 이거를 해주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러면 제주의 주민규 선수. 아. 같은 민규죠. 지금 4경기 5골이에요. 난 같은 주씨라고 하려 그랬는데. 우리 같은 주씨죠? 송민규 민규를 이어서 보는구나. 주민규. 아. 민규만 보인단 말이야. 민규야. 우린 민규. 주만 보인단 네. 말이야. 아, 너무 웃기네. 제가 예전에 제주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계속 무승부만 많이 할 때 공격수들의 골이 안 터진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이제 사실상 주민규 선수 거의 외국 용병 역할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음. 당시에 이제 풀백 안현범 선수가 최다골일 정도로 공격수들의 네, 골이 별로 없었는데 없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 아주 소위 말하는 미친 폼이죠. 4경기 5골.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주민규 선수가 살아나면서 제주도 같이 살아나서 지금 제주의 경기력은 어느 정도 2부 리그 우승할 때 이상급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지금 느낌 들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천은 다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네, 가고 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토. 수고하셨고요. 이제 토토를 마지막으로 토토 하자. 토토가 어딨지? 토토 돌 맞추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조마치기 너무 올림픽 어려워요. 조마치기. 맞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2라운드 12라운드 주말 경기로 해야죠. 벌써 네. 12라운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주중 경기까지 하다 보니까 금방 많아가지고. 진짜 와요. 빨리 간다. 그죠? 네. 자, 어디 갔지? 포항 제주. 포항. 제주 한번 가보자. 주민규 아! 얘기했으니까. 주민규 대 송민규. 그러니까 주민규 주민규 대 송민규야. 민규 그럼 더비네요. 저도 주민규 가겠습니다. 주민규 송민규 아, 하니까 주로 딱 가는 거예요? 선택이 되는구나. 송으로 가게. 송. 선배 제주 제주. 자, 광주 대 대구. 저 대구. 아 세드가 살아나고 있어요. 세드가. 전 무승부 아, 어려운데 무승부 한번 해볼까요, 저도? 전 간만에? 대구. 음. 강원 대 전북. 전북이 질 때가 됐습니다. 강원이 이깁니다. 전북으로 가야죠. 저 오랜만에 뽕PD랑 통했어요. 전북 질때 됐어요. 찌릿. 아, 둘이 스타일 비슷해요. 아, 강원 대 전북? 전북이 이길 것 같아요. 전 강원 강원? 근데 강원이 전북이네요. 인천 대 울산. 안타까워 이건 찍을 때 좀. 울산 울산 울산. 냉정해야죠. 인천이 이기길 바라면서 울산에 걸겠습니다. 수원 FC 대 서울. 서울 기성용 나오나요? 언제 나오죠? 아 서울 기성용 언제 나오나요? 졌어. 진짜 이거예요. 저는 하성 기자 어디다 걸었죠? 서울 아, 저도 서울. 저는 무승부. 서울 이기길 바라면서 서울. 진짜 좀 이기자 제발. 성남 대 수원. 수원 성남 저 무승부 갑니다. 정상빈을 믿습니다. 전 수원. 귀여운 정상빈을 믿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주의 결과 또 주바페가 문어 능력을 발휘할지 그러게 아, 이번에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막 찍은 것 같은데. 자, 오늘 하승현 기자가 주바페를 맹공을 펼치다가 결국 사과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 댓글이 참 기대가 돼요. 여기 선공격 후수비였죠. 전 주바페님 수비가 좀 허술했어요. 주바페님을 공격은 격하게 날카로워. 아낍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